안녕하세요. 저는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 김성민이라고 합니다. 이번 세션에서 할 내용은 머신러닝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실제 머신러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저런 문제들을 어떠한 순서대로 풀어가는지, 그리고 실제 머신러닝을 할 때 그 필요한 데이터는 어떤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가는지, 그리고 머신러닝은 수학적인 부분이 쭉 들어가는데, 그러면 머신러닝 문제가 실제 어떤 수학적인 부분에서 그 최적화 문제와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최적화 문제랑 어떤 관련이 있고, 그러면은 머신러닝 문제를 어떻게 최적화 문제로 변경을 해서 풀 수가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머신러닝을 모델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 모델을 만드는 학습 속도라든가, 그 모델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 몇 가지 파라미터를 튜닝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 자체를 머신러닝에서는 데이터 자체를 트레인, 밸리데이션, 테스트 이런 형태로 나누게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나눠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머신러닝에 다양한 모델들이 있는데, 이러한 모델들을 선택을 하실 때 어떠한 점에 유의를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때 하나의 모델만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모델을 합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딥러닝과 이 머신러닝의 차이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 다음에 딥러닝의 간략한 개념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머신러닝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한 가지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시작해 보고 싶은데요. 지금 보이시는 그림처럼 저희가 어떤 드론 제품을 하나, 장난감 같은 걸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을 팔기 위해서 마케팅 메일이라든가 아니면 SMS 문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내고자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이걸 모든 사람한테 보내는 것보다 뭔가 특정한 타겟 고객들한테 보내야지 그 효과가 클 텐데요. 그럼 그 타겟 고객을 찾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보통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데이터, 거래 내역 같은 그런 데이터가 되겠죠.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연령대라든가, 그다음에 그 전에 이 사람들이 어떠한 카테고리의 상품들을 샀는지, 그다음에 최근에 상품을 샀는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조건을 걸어가지고 저희가 타겟팅하는 사람을 이렇게 분류를 하고, 저 조건에 맞는 경우에는 또 타겟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직접 사람이 어떤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을 적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근데 두 번째 방법으로는, 근데 저런 규칙들을 사람이 직접 만든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만약에 데이터가 좀 바뀌거나 아니면 처음에 만들었던 규칙이 잘 동작을 안 하니까 또 뭔가 새로운 규칙을 또 추가를 한다든가 변경을 한다든가, 이런 작업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되게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힘들 텐데요. 그렇다면 저걸 굳이 사람이 저런 규칙을 만들지 말고 그냥 어떤 데이터만 있다면 그 데이터에서 자동으로 어떤 패턴을 찾고 그 패턴에 의해서 저런 규칙을 자동으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 규칙을 바로 적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이렇게 두 번째 같은 방식을 머신러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어떤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거기에서 어떤 규칙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 규칙을 저희가 원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그래서 사람이 그전에는 규칙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기계가, 여기서 말하는 기계라는 거는 컴퓨터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즉 컴퓨터가 자동으로 그 규칙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머신러닝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저희가 프로그래밍 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울 수가 있어요. 즉, 과거에는 맨 위에서 보이는 것처럼 어떤 입력 데이터와 그다음 그 입력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규칙을 프로그래머들이 직접 넣어주는 작업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보통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얻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다면, 머신러닝에서는 저렇게 사람이 직접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규칙을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그거에서 자동으로 규칙을
이번에는 이제 규칙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규칙을 이제 그 실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부분을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개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그 머신러닝을 사용을 하게 되면 머신러닝에서 그 프로그램하는 방식이 이제 바뀐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그렇다면 그 머신러닝에서 얘기하는 저 러닝 알고리즘이라는 거, 즉 데이터에서 어떤 규칙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 데이터를 이렇게 잘 학습을 하고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는 저 러닝 알고리즘이라는 건 과연 무엇일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이제 러닝 알고리즘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이번에는 다른 예제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만약에 이제 집값을 저희가 예측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어떤 그 집의 크기가 있을 거고, 집의 평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그 평수 대비 그 집의 가격이 어느 정도일까? 그런 데이터를 저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보면, 그 데이터를 이렇게 그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직선을 하나 찾는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제 1번과 같이 직선을 그어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2번과 같이 직선을 또 그어볼 수 있고, 아니면 좀 3번과 같은 직선을 그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개의 직선을 계속 그어보면서 실제로 저 1, 2, 3번 중에 직선 중에 어떠한 직선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장 잘 표현을 하고, 그래서 이후에 새로운 데이터가 나왔을 때는 이 직선에 그 입력값만 넣어주면 그 저희가 원하는 출력값이 나오는 이런 형태로 어떻게 그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동으로 저런 직선을 찾아내는 과정, 저런 알고리즘이 이제 러닝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이런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직선을 이렇게 그거 보면서 시도를 해보면서 실제로는 저 직선의 방정식, 즉 fx는 wx 플러스 b라고 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찾아내는 과정을 거치게 될 텐데요. 이때 저 직선의 방정식이 결국에는 그 저희가 머신러닝에서 얘기하는 모델이 되고, 그리고 이 방정식은 이제 w와 b라고 하는 이제 파라미터로 이루어졌거든요. 즉 길기와 절편 이렇게 두 가지의 파라미터로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저 w와 b를 찾아내는 게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학습할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은 결국에는 저희가 이 상황들을 잘 살펴보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저런 숫자 형태의 데이터고, 그 다음에 그리고 저희가 찾고자 하려고 하는 그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수학적인 식이 된다는 거. 그리고 저게 이제 찾고자 하는 모델 자체가 수학적인 식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머신러닝에서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이 식의 이런 파라미터 값이라고 이제 파라미터 값이라고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 머신러닝이라는 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본다면, 물론 이게 저게 그 학술적인 어떤 정의라든가 이런 건 아닌데 저희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본다면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어떤 숫자 형태의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어떤 수학적인 모형, 즉 이 식의 매개 변수를 추정하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수행을 하는 거고, 저희가 이런 식에 들어가 있는 이런 파라미터 값들을 결국에는 모델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저런 머신러닝이 과연 이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을까? 네, 그렇지는 않고, 그다음에 실제 저렇게 머신러닝이 풀 수 있는 그 문제는 약간 제한적이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 머신러닝이 풀 수 있는 문제 유형도 그 문제 타입에 따라서 조금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크게 보면 저희가 지도학습이라고 하는 슈퍼바이즈 러닝, 그 다음에 비지도학습이라고 하는 언슈퍼바이즈 러닝, 세 번째는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라고 하는 강화학습, 이렇게 세 가지로 저희가 크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의 차이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어떤 정답이 있는지, 즉 어떤 레이블링이 돼 있어서 데이터가 이 데이터는 어떤 부류에 속한다, 아니면 어떤 부류에 속하지 않는다, 이런 어떤 그 정답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전 정답이 없이 그냥 순수하게 데이터만 있는지에 따라서
저희가 정답이 있다면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 방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정답이 없다면 언슈퍼바이즈 러닝 쪽으로 저희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인포스먼트 러닝 같은 경우는 이에 좀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약간 이거는 이제 언슈퍼바이즈 러닝이랑 슈퍼바이즈 러닝하고 약간 비슷하긴 한데, 상황에 따라서 그 어떤 답이 좀 바뀌고, 그래서 그 답을 약간 계속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조금 더 살펴보면, 슈퍼바이즈 러닝 같은 지도학습이라는 거는 지금 아래 보이는 그림처럼 이렇게 어떤 어린이들이 있고, 그 어린이들이 사진을 보고 이제 저거는 고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선생님이 저거는 그 개이고 그다음에 강아지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뭔가 답을 고쳐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지도학습 슈퍼바이즈 러닝이 동작하는 방식은 첫 번째 이제 인풋 데이터와 그다음에 저 인풋에 대한 정답, 즉 레이블이 같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실제 머신러닝을 학습할 때는 저 인풋 데이터를 넣어주고 그다음에 저 머신러닝에서 저희가 한번 이제 추측을 한번 해보는 거죠. 저거는 그 고양이야 이렇게 추측을 하면 그러면 저희가 실제로 준 저 정답하고 비교를 해서 저게 답이 틀렸으면 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제 수정을 하는 거죠. 저 모델을 수정을 해서 계속 정답에 가깝도록 이제 저희가 맞춰가는 과정. 이거를 이제 지도학습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지도학습은 지금 아래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저렇게 한 12개 정도의 그 데이터 포인트가 있는데 이 데이터 포인트를 저희가 어떤 3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싶다. 이런 문제를 좀 푼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랬을 때 어떤 정답을 주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이런 데이터를 주고 이제 문제랑 같이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에서는 여러 가지 그룹핑을 시도를 해보면서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가장 적합한 크기의 3개의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즉 여기서는 저희가 어떤 특별하게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그룹핑이 정답이다 아니다 이런 내용을 준 것 아니고 자연스럽게 저 데이터 자체에서 저런 그룹을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으로 학습을 하는 게 이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강화학습 같은 경우는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만약에 저희가 어떤 강아지하고 저 강아지의 주인이 어떤 놀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로 이제 저 주인이 강아지한테 어떤 공놀이를 한다고 해가지고 공을 던져줬을 때 그 강아지가 그 공을 잘 물어가지고 그 주인한테 가져다 주면 주인이 이렇게 간식을 준다든가 이런 칭찬을 해줄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 강화학습에서는 리워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런 리워드를 이제 받으면서 또는 이제 만약에 공을 던지거나 막대기를 던졌는데 제대로 주워오지 않는다고 하면 뭐 주인이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뭔가 벌칙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또 그 약간 그 벌칙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 강아지가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지 내가 가장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거를 스스로 학습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강화학습 같은 경우는 일종의 게임 같은 경우, 뭐 지뢰찾기라든가 아니면 쿠키런이라든가 이런 게임에서 그 게임 캐릭터들을 만약에 우리가 자동으로 가장 좋은 점수를 얻도록 이제 그 머신러닝으로 그런 문제를 풀어보자 한다면 이제 이런 식의 강화학습 방식으로 저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봤던 그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그 다음에 이제 강화학습 이런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그 가장 대표적인 그 사용 사례를 좀 살펴보면 지도학습 같은 경우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즉 분류 문제라든가 아니면 리그레이션, 그 회귀 문제들, 예측하는 문제들에 주로 사용되고요. 즉 분류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메일이 스팸이다 아니다. 아니면 어떤 사용자가 그 쇼핑몰 사이트에 들어왔는데 그 쇼핑몰에서 바로 들어오자마자 이탈을 할 건지 아니면 좀 더 그 여러 페이지를 돌아볼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예측을 해보는 거죠. 즉 예스냐 노냐의 이런 형태로 그 나눠놓는 분류를 하는 그런 문제의 그 풀기가 쉽고요. 그 다음에는 그 리그레이션 회귀 문제로 보통 이제 저희가 예측이라고 얘기를 하죠. 즉 만약에 집값을 예측한다든가 아니면 뭐 다음 분기 때 그 수요는 어느 정도 될 건지 이런 예측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미 히스토리컬한 예전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이런 부류이기 때문에 즉 정답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슈퍼바이드 러닝 방식으로 많이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반면에 언슈퍼바이드 러닝 같은 경우는
만약에 고객들을 여러 개의 그룹으로 분류를 하고 싶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어떤 고객을 뭐 10개의 부류로 나눈다고 했을 때 어떤 고객을 1번에 넣고 어떤 고객을 10번에 넣을지 이런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하게 고객의 특성만으로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분류를 해보자. 이제 약간 그룹핑을 해보자. 이제 그런다고 하면 이제 언슈퍼바이드 러닝의 클러스터링 그런 알고리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강화학습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핫한 어떤 자율주행이라든가 아니면 로봇 아니면 이제 알파고 같은 어떤 바둑을 둔다든가 이런 경우에 강화학습 같은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기계학습으로 저희가 풀 수 있는 문제, 즉 기계학습의 유형은 그 정답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지도학습 아니면 비지도학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강화학습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고 지도학습에서는 예측 문제인 그 프리딕션 아니면 분류 문제 이런 것들을 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비지도학습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를 그룹핑하는 클러스터링 문제 또는 그 데이터를 이제 데이터의 차원을 좀 줄여주는 그런 덴서티 에스티메이션 같은 그런 류의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기계학습의 유형까지 이제 저희가 봤는데 그렇다면 저렇게 기계학습으로 저희가 풀 수 있는 저런 문제들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한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문제가 풀 수 있을지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저희가 현실 문제가 있다면 기계학습 자체가 풀 수 있는 문제와 풀 수 없는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저렇게 기계학습이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실 문제를 기계학습이 풀 수 있는 형태로 문제의 형태를 변형을 시켜줘야 됩니다. 저희가 그런 걸 보고 머신러닝 프로그램 프레이밍이라고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현실적인 문제를 머신러닝 문제로 다시 재정의를 하고 그렇다면 그런 상태에서 저런 머신러닝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한 다음에 그러한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이제 그 머신러닝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입력 데이터를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데이터까지 준비가 된 상태에서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써서 이제 문제를 풀지 실제 이제 코딩을 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그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코드를 만드는 과정이 이제 빌드 단계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렇게 빌드 단계에서 저희가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코드를 작성을 했다면 그걸 실제로 그 모든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이제 학습을 시켜야죠. 그래서 실제 모델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 거치는 게 이제 트레이닝, 훈련 단계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훈련 단계가 끝나면 저희가 이제 모델의 그러니까 머신러닝 결과물이 이제 모델이 나올 거고 그 모델을 이제 실제 그 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해서 디플로이를 하는 그러니까 이런 단계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면 현실 문제를 머신러닝의 문제로 재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데이터를 준비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모델을 빌드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모델을 선택을 할지 어떤 모델 알고리즘 선택할지 이런 것도 고민해서 그 모델을 빌드할 수 있는 코드를 작성한 다음에 실제로 그 코드로 학습을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학습이 진행이 되면 모델이 나오고 그 모델을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해서 디플로이를 하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런 단계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 현실 문제를 머신러닝 문제로 그 변환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그 머신러닝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이제 많은 부분들이 또 이제 많은 매체에서 머신러닝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머신러닝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한정적인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현실적인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바꿔야지 머신러닝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그 자동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고민을 하시고 그 문제 유형도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맞는 그 데이터도 수집하는 이런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후의 과정들보다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단계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현실 문제를 머신러닝 문제로 변환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집값을 예측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집값 예측하는 문제가 어떤 머신러닝의 유형인지, 즉 예측인지, 그러니까 슈퍼바이너리 러닝인지, 언슈퍼바이너리 러닝인지, 그리고 이게 예측하는 문제인지, 아니면 분류를 하는 문제인지, 아니면 이걸 그냥 그룹핑을 하는 문제인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알고리즘 중에서 가장 적합한 알고리즘이 어떤 것인지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저 알고리즘이 선택이 됐다. 그 다음에는 그렇다면 그 알고리즘에 필요한 데이터 타입은 어떤 거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어떤 것들인지, 즉,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 데이터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값은 뭔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실제 입력과 출력 데이터에 대한 설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 머신러닝의 유형을 이제 파악을 할 때는 대략 이런 식의 약간 의사결정 나무를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가령 이제 정답이 있냐 없냐, 아니면 이 문제가 예측 문제냐, 아니면 포캐스팅 같은 그런 문제냐. 그래서 만약에 예측 문제다 그렇다면 이제 지도학습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정답도 없고 예측 문제도 아니다 하면 비지도학습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어떤 분류 개수가 그 한정적이다, 한 100개, 아니면 10개 이 정도로 이렇게 그 개수를 셀 수 있는 정도의 크기고, 그렇다면 이제 분류 문제를 해결해 볼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어떤 연속적인 값 중에 특정한 값을 예측을 하는 문제다. 그렇다면 이제 리그레이션 회귀 문제 방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비지도 학습인데 이거를 데이터를 그 특정한 그룹핑을 데이터를 좀 나눠서 그룹을 만들고 싶다. 그렇다면 이제 클러스터링 계열의 알고리즘 사용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어떤 이런 데이터의 차원을, 그러니까 데이터의 가질 수 있는 어떤 종류가 되게 많은데 그것들 종류를 좀 줄여보고 싶다. 그렇다면 이제 그 덴서티 에스티메이션이라든가 아니면 차원 축소 같은 이제 그런 식의 알고리즘으로 저희가 적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렇게 문제 유형을 분리를 했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실제 그 머신러닝에서 사용할 그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또 한번 설계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입력 데이터가 왜 그 중요하냐면, 앞서도 얘기 드렸듯이 결국에는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이 알고리즘은 저희가 어떤 수학적인 모델, 이 수학적인 모델의 파라미터 값을 구하는 게 최종적인 목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수학적인 모델의 부값으로 쓸 수 있는 건 결국엔 숫자밖에 없거든요. 근데 현실적인 데이터는 문자열도 있고 사진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타입의 데이터 타입이 있을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머신러닝에서 풀려고 한다면 결국에 이런 데이터를 숫자로 바꿔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결국에는 머신러닝의 모든 입력 데이터는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가 만약에 어떤 손글씨로 쓴 글자를 가지고 이게 어떤 숫자인지 그런 거를 분류하는 문제를 푼다고 했을 때도 실제로는 이런 손글씨 이미지를 이렇게 뭔가 벡터 표현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이런 숫자 형태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떤 그 상품별로 이렇게 가격이 있고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머신러닝을 해보고 싶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런 상품 분류 같은 경우는 문자일 거예요. 아니면 어떤 카테고리성 데이터일 건데,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그냥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저걸 이제 숫자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숫자로 바꿔준다고 생각해보면 일단 저런 상품의 카테고리별로 일련 번호를 매겨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0번부터 5번까지 이게 쭉 일련 번호로 매겨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일련 번호를 매기다 보면 그러면 저 상품들 간에 어떤 순서가 있거나 아니면 저 값의 크기에 따라서 뭔가 저 상품 분류의 어떤 그 특성이 달라진다든가 이런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카테고리성 형태의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 단순히 일련 번호를 넣는 것보다 약간 비트맵처럼 이제 이게 이런 전체 카테고리 중에 이게 어디에 속하는지 그거를 이제 이중수 형태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저희가 원핫 인코딩이라고 얘기하고, 결국에는 여기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미지나 그 어떤 문자나 어떤 카테고리 데이터나 결국에는 모든 게 다 숫자 형태로 바뀌어야 되고, 저희가 이렇게 숫자 형태로 바뀐 그 어떤 데이터, 그래서 머신러닝의 입력으로 쓰이는 이런 데이터를 머신러닝에서는 이제 피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런 우리가 피처를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저런 피처 형태로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그런 피처로 바꿔주는 작업을 저희가 피처 엔지니어링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는 피처 엔지니어링 작업은 일반적으로 그 입력 데이터를 숫자로 이제 변환을 하거나 아니면 저렇게 숫자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이제 차원을 늘리거나, 즉 데이터의 가지수를 늘리거나 아니면 줄이는 작업을 한다는 거죠. 앞서 설명드렸던 밑에 보이시는 것 같은 어떤 상품 분류를 이제 그 피처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이제 피처 형태로 만든다고 가정해봤을 때, 이제 문자열인 뭐 이런 TV, 냉장고 이런 값들을 이렇게 원하는 크로니으로 바뀌게 되면 이제 원래는 1차원이었던 것들이 결국에는 6차원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또 우리가 그 머신러닝 데이터를, 그러니까 입력 데이터를 또 다 쓸 거냐, 아니면 입력 데이터에서 꼭 필요한데 어떤 데이터는 데이터가 없을 수도 있거나 아니면 뭔가 값이 잘못되어 있거나 이런 식의 데이터가 약간 손상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 깔끔하게 이렇게 잘 채워주는 작업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 피처 엔지니어링하고, 피처 엔지니어링에서 특히나 재밌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처럼 만약에 아래쪽에 있는 1차원으로 표시된 어떤 데이터에서 즉 동그라미와 세모가 있는데 이것들을 그 구분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1차원으로 표시를 했을 때는 이제 이 두 개를 분류하는 문제가 풀기 어려운데, 이걸 2차원으로 이렇게 바꿔놓으면 실제로는 이거 두 개를 이렇게 구분하는 식이 훨씬 더 쉽게 풀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그 어떤 머신러닝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도록, 즉 데이터 자체를 잘 가공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피처 엔지니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런 피처 엔지니어링을 하다 보면 애초에 그 저희가 가지고 있는 원래 로우 데이터 자체도 그 데이터의 가지수, 즉 차원이 엄청 더 많은데, 또 피처 엔지니어링을 하면서 차원을 늘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차원이 아주 커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차원이 커진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저희가 이렇게 컴퓨팅 리소스가 되게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보고 이제 차원의 저주라고 하고, 실제로 이제 머신러닝에서 그 예로 사용되는 그런 데이터들 보면 여기 보면 MNIST라고 하는, 즉 손글씨 데이터 같은 경우에, 그런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 28바이 28에 그 가로 28, 세로 28의 픽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국에 이 각각의 픽셀 값들은 결국에는 784차원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또 이제 더 다른 데이터 같은 경우는 54,877차원으로 이렇게 큰 데이터도 있는 거예요. 즉, 그 각각의 어떤 광고에서 사용되는 단어를 가지고 광고의 클릭률 예측해 본다든가 이런 식의 머신러닝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단어 하나가 결국에는 이제 피자가 되고, 그렇다 보니까 차원이 이렇게 커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걸 보고 차원의 저주라고 하고, 그래서 이런 차원의 저주를 풀기 위해서 저런 피처 엔지니어링을 잘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입력 데이터까지 이제 다 만들어 저렇게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알고리즘을 쓸지도 그 선택을 해가지고 그 문제를 풀려고 할 텐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머신러닝에서 그 문제를 푸는 과정이 결국에는 이렇게 수학적인 모델의 그 수학적인 모형의 이런 파라미터 값을 찾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텐데, 즉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집값 예측 문제라고 친다면 이런 집값의 데이터를 가장 잘 표현하는 어떤 직선을 찾기 위해서 여러 번 이렇게 직선을 그어보고 그 중에 제일 적합한 거는 뭘까? 그러니까 이렇게 찾는 과정을 거치게 될 텐데, 그렇다면 저런 직선들 중에 어떤 것들이 가장 우리의 데이터를 잘 표현할까? 이걸 평가할 수 있는 어떤 평가 기준이 필요하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에서는 저런 평가 기준을 그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사용했냐면 로스 펑션 또는 오브젝티브 펑션, 즉 목적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런 함수를 도입을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아까 집값 예측으로 그 앞서 얘기했던 집값 예측 예제를 사용해 보면, 만약에 집의 크기랑 그 집의 가격이랑 이런 관계에서 우리가 그 fx는 wx 플러스 b라고 하는 이런 모형을 이제 그 만들고, 그러면 저 모형 중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w랑 b인데, 결국엔 w랑 그 b를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실제 이 모형이 이 데이터를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를 그 정해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저렇게
우리가 세운 식으로 나온 값하고 그다음에 실제 저 데이터의 값의 차이를 정의를 하고, 그러면 그 차이를 그 가장 작게 하는 그런 작게 만들어주는 그런 W란 빗값을 우리가 찾으면 그게 가장 좋은 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저런 요 두 개의 차이를 구할 때 단순히 한 개의 데이터 포인트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전체 데이터에서 가장 차이가 적게 나오도록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을 결국에는 우리가 또는 이런 함수를 이제 로스 함수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 로스 함수는 결국에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식의 매개 변수인 W랑 B에 따라서 이 로스 함수의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로스 함수는 결국에는 W나 B라고 하는 이런 그 매개 변수들의 함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용한 방식은 두 값의 차이의 제곱을 평균을 낸 그 평균 오차 제곱의 함수를 이제 로스 함수로 사용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과정을 조금 더 살펴보면 저희가 집값 매칭 문제를 이제 선형회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선형회귀 문제를 풀 수 있는 저런 이런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 세우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으로 저희가 계산한 값과 그 다음에 실제 값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 차이를 가장 줄일 수 있는 그런 여기 있는 W와 B 값은 어떤 건지 이제 그거를 이제 찾아가는 과정인데요. 그래서 저런 W와 B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로는 여러 개의 직선을 그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의 직선을 그어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오차율이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그걸 이제 추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결국에는 여기 있는 이 오차율, 이 오차의 값은 결국에는 이 세타라고 하는 즉 그 W와 B의 집합인 이 세타라고 하는 이 매개 변수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니까 결국엔 가로축은 세타로 두고 세로축은 여기 있는 오차율, 이 오차의 값으로 저희가 생각을 놔보면 이렇게 그려보면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경우는 결국에는 이 그래프의 제일 작은 값, 즉 미니멈 값을 내는 여기에 있는 요 세타 값을 찾고 싶은 거죠. 즉 요 세타는 W와 이제 B가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찾냐면 이 세타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이런 가로축에 무수히 많은 값들 중에 하나의 값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값이 여기는 제일 미니멈 값을 모르니까 처음에는 그냥 무작정 한번 약간 추측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찍는 거죠. 그래서 세타 원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여기에서 이 오차율을 한번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이것보다 만약에 더 작게 오차를 만들 수 있는 그 다른 세타 값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가장 작은 오차율이 가장 작은 값을 만들어내는 세타를 찾도록 이 그래프를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방식을 저희가 이제 좀 더 살펴볼 건데요. 앞서 얘기 드렸듯이 이런 로스 함수는 결국에는 매개 변수인 이제 W나 B의 그 함수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걸 그래프로 그려본다면 이런 형태의 오목한 모양의 이제 그래프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앞서 설명드렸던 임의로 우리가 어떤 W라는 값을 하나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요 선택한 값에서 점차적으로 이 최적 값으로 어떻게 이동을 시킬 거냐. 그때 이제 사용하는 방식이 그레이디언트 디스트라고 하는 즉 경사항법이라고 하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은 그냥 처음에는 여기 최적 값을 그러니까 로스 함수를 가장 작게 만드는 W가 어떤 값인지 모르니까 랜덤하게 한 값을 선택을 하고 그 값에서 이제 실제 이 로스 함수의 값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즉 그 방향을 찾기 위해서 이 지점에서의 기울기를 계산해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기울기를 어떤 그래프의 기울기를 계산한다? 그렇다면 이제 미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미분 값을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미분 값만큼 이 WJ에서 이제 빼줘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을 해가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이제 미분 값만 빼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큰 값으로 한 번에 좀 많이 움직이자. 그래서 그렇게 한 번에 움직이는 사이즈를 저희가 러닝 레이트 또는 이제
러닝 레이트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요만큼을 이제 움직여서 다른 값으로 W 값을 갱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이 로스 값이 계속 줄어드는 방향으로 계속 이 그 미분을 구하고 또 미분을 구한 값에 이제 러닝 레이트를 곱해가지고 그 값을 이전 W에서 빼주면서 이렇게 이동을 하다 보면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원하는 즉 로스 값을 최소화시켜주는 이런 W 값으로 이동을 할 거다. 이런 방식으로 이 로스 함수를 가장 로스 함수를 최소화시키면 이제 W 값을 구하는 이런 문제를 저희가 바꿔서 풀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머신러닝 문제를 일종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는, 즉 최소값을 구하는 최적화 문제로 바꿔서 푼 거죠. 그래서 이런 해결 방식을 저희가 그레디언티스트, 즉 경사관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 이제 핵심은 결국에는 W 값을 어떤 식으로 줄여 나갈 거냐. 그 줄여 나가는 방식이 어떤 W 값이 한 지점에서 그 지점의 기울기를 구하고 거기 그 기울기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줄일 거냐 그 값을 미리 정한 다음에 에러를 낮추는 방향으로, 즉 로스의 또는 코스트 함수의 값을 낮추는 방향으로 W 값을 계속 변경을 시켜서 최종적으로는 가장 로스를 낮게 하는 W 값을 찾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약간 의문이 하나 들 부분이 저희가 이제 머신러닝을 그러니까 위에 있는 보이는 그림처럼 이렇게 저희가 머신러닝 그 문제를 세운 수학적 모델을 가지고 이런 로스 함수를 이제 다시 정의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로스 함수를 정의하고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여기 이 머신러닝 모델을 사용하는 W와 B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형태로 W나 B 값을 계속 변경을 해가면서 찾아갈 텐데요. 근데 이제 이때 그러면 한 번에 변경을 하는 그 사이즈, 크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뭐 이런 로스 함수라든가 W 값들 같은 경우는 결국엔 데이터로 그냥 구해지는데, 여기에 있는 알파라고 하는 이런 러닝 레이트 같은 이 값은 미리 알려줘야지 여기서 얼마나 곱해서 뺄지 결정이 되는 거지, 이게 이제 데이터만 있다고 이 값이 자동으로 구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머신러닝 학습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리 알아야 하는 값을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런 하이퍼 파라미터를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이제 머신러닝의 학습 속도라든가 성능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표적인 하이퍼 파라미터인 러닝 레이트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너무 작게 값을 줬다. 그렇게 되면 처음에 시작한 지점에서 그 다음 지점으로 움직이는 게 너무 짧게 움직이다 보니까 실제 그 최저점까지 오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학습이 너무 느려서 실제로는 학습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또 반대로 너무 큰 값을 주면 이게 너무 한 번에 크게 이동을 하다 보니까 최저점을 지나쳐 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답을 못 찾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적절한 러닝 레이트를 주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이런 식의 경사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약간 비유를 해보잖아요. 어떤 계곡이 이렇게 많은 그런 산의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 거기에서 제일 아래쪽, 산의 제일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로스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단순히 오목한 포물선 형태를 그린다면 크게 문제가 안 될 텐데, 만약에 이런 형태로 아까 어떤 굴곡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초기에 그 초기 값을 여기서 시작을 하냐, 아니면 이쪽에서 시작을 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만약에 초기 값을 이쪽에서 시작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이쪽 지점에 오면 더 이상 이제 이쪽 지점에서 만약에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옮겨지지 이렇게 맥기번스 값이 옮겨가지가 않고, 여기 보면 이게 여기서 최저값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학습이 이제 멈추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실제 전체 그래프상에서 본다면 이 부분이 가장 최저 지점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저희가 찾고자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인데, 이제 저런 초기값 설정을 잘못하는 바람에 이 부분에서 학습이 멈춰서 잘못된 값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역 최적화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로컬 최적화, 지역 최적화로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이런 지점에서 시작을 했다고 한다면 쭉 가다가 이렇게 약간 굴곡이 더 이상 없어서, 즉 기울기가 거의 완만해져서 학습이 진행이 안 되는 이제 이런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처음에 시작하는 그런 초기 값을 어떻게 지정하느냐 역시도 그 러닝 레이트를 지정하는 것만큼 좀 중요한 문제고요. 그래서 경사학원법에서는 이런 부분들에서 그 고민을 하시고 좀 정해줄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학습할 데이터가 아주 많았을 때, 그러면 그 학습할 데이터를 전체 데이터를 다 학습을 한 다음에 기울기를 계산하고 그 기울기를 줄여주는 방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그냥 데이터를 한 건씩 이렇게 데이터 한 건마다 기울기를 계산하고 그때마다 이제 기울기를 줄여가는 방식으로 그 웨이트를 찾아갈 건지, 아니면 이제 데이터를 일정한 크기대로 좀 나눠가지고 그렇게 한 묶음씩 이제 처리할 건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데이터를 좀 묶어서 처리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런 걸 보고 그 배치 사이즈, 한 번에 처리할 데이터의 사이즈를 저희가 배치 사이즈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전체 데이터를 한 번에 다 이제 계산하겠다, 그런 방식은 저희가 풀 배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를 그 약간 작은 단위로 묶어서 하겠다, 그렇다면 이제 배치가 작다는 뜻에서 이제 미니 배치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근데 만약에 배치가 한 건이다, 즉 이 미니 배치 사이즈가 한 건인 거죠. 즉 배치 사이즈가 한 건이다 했을 때는 저희가 스토캐스틱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치 사이즈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실제로 이 학습하는 속도라든가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달라지는데, 만약에 전체 데이터 한꺼번에 쓴다고 한다면 첫 번째 지점에서 다음 지점으로 가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왜냐하면 전체 데이터를 다 학습을 해야 되니까,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요. 그리고 또 반대로 극단적으로 만약 한 건씩 한다면 되게 빨리 움직이긴 할 텐데, 이런 형태로 최저 지점까지를 찾아갈 때 되게 약간 들쭉날쭉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즉 잘못하면 어떤 로컬 미니멈 같은 그런 식으로 빠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학습 속도는 이런 부분은 좀 빠르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렇다면 학습 속도도 어느 정도 빠르고 그 다음에 그 최저 지점까지 잘 찾아가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배치 사이즈를 잘 조정해주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고민도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까지는 하이퍼 파라미터, 즉 그 모델을 그러니까 모델을 학습하기 이전에 모델가 미리 알려줘야 되는 값인 하이퍼 파라미터 세 가지, 러닝 레이트, 그다음에 초기값, 그리고 배치 사이즈, 이 세 가지에서 살펴봤고, 실제로 저런 세 가지는 결국에는 저희가 기계학습 문제를 그 최적화 문제로 변형을 해서 풀기 때문에 그 필요한 과정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기계학습과 최적화 문제의 관계를 잘 살펴보면 저희가 현실적인 문제를 이런 그 수학적인 그 모델로 이렇게 만들고, 그러면 이 수학적인 어떤 함수가 나오겠죠? 그 함수에서 실제 저희의 실제값과 예측값의 차이를 이제 줄이는 방향으로 이런 함수들을 이제 찾고자 하는 게 목적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 요런 함수들에서 실제값과 그 저희가 예측한 값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그 함수를 다시 재정의를 하는 거죠. 그걸 오브젝트 펑션 또는 이제 로스 펑션 또는 이제 코스트 펑션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런 함수를, 즉 오브젝티브 펑션을 최적화시키는, 즉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 매개 변수를 찾는 게 이제 그 기계학습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되는 거고, 이렇게 이런 매개 변수를 찾는 과정에 저희가 그레디언트 디스트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한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전반적으로 어떻게 머신러닝을 이제 풀 수가 있는지, 그다음에 그 실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어떤 과정으로 저렇게 그 동작을 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살펴봤는데, 실제로 저희가 그렇다면 이제 기계학습을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기계학습의 최종 목표는 뭘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기계학습의 모든 최종 목표는 결국에는 저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어떤 그 문제를 잘 푸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저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 모의고사도 보는 이유가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뭐 수능을 본다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시험을 보기 위해서 저희가 자격증을 따기 위한 어떤 시험을 본다든가 그런 최종적인 평가에서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기계학습을 할 때도 결국에는 저희가 학습을 할 때는 미리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학습을 하지만 실제로 그 기계학습으로 나온 결과물을 사용할 때는 저희가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본 적이 없는 데이터에 대해서 그 기계학습 모델을 적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렇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문제를 잘 풀 수 있도록 기계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일부러 이제 학습할 데이터를 나눠서 이제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기계학습에서는 전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다고 치면 이거를 그 훈련용 데이터,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용, 즉 모의 평가를 하는 이런 데이터로 나눠보고 다시 이런 트레이닝 데이터를 트레이닝하는 중간중간에 또 평가를 하기 위해서 밸리데이션 데이터라는 형태로 또 나눠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일반적으로 머신러닝을 한다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테스트 아니면 트레이닝, 테스트 이런 형태로 데이터를 나눠서 약간 훈련은 실전처럼 하고 그리고 이제 실전에서는 이렇게 훈련에서 잘 훈련을 이렇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데이터로 훈련한 것처럼 했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가 들어오더라도 예측도라든가 아니면 모델의 성능이 잘 나오도록 이렇게 데이터를 나눠서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쭉 듣다 보면 또 이제 한 2가지 정도 좀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지금까지는 단순하게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이런 예로 본다면 F1 함수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직선 말고 실제 우리가 현실 데이터는 약간 곡선 형태도 많으니까 만약에 데이터를 2차원, 3차원 이런 형태의 좀 모델을 만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저런 모델을 만약에 직선 하나만 쓸 게 아니라 다른 뭐 곡선이나 아니면 저런 3차원식의 다른 모델을 여러 가지 섞어 쓸 수는 없을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의문이 들 텐데요. 근데 그래서 첫 번째로 그러면 이제 단순한 모델, 차원이 낮은 거랑 차원이 높은 복잡한 모델 중 어느 게 좋을까?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어떤 이런 파란색 점이 데이터 포인트고 이거를 저희가 이 데이터 포인트를 잘 표현하는 식으로 처음에 직선을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직선을 넣다 보니까 거의 데이터가 이런 데이터는 여기하고 너무 오차가 크겠죠? 또 반대로 그렇다면 직선이 너무 안 맞으니까 차원을 정말 높여보자. 그래서 15차원까지 이렇게 차원을 높인 그런 식을 만들어서 해봤더니 이 경우에도 이제 너무 어떤 부분에서는 이렇게 너무 좀 민감하게 움직이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반대로 좀 차원이 적절한 4차원 정도로 해봤더니 가장 잘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모델을 선택할 때 저런 3가지 상황을 겪게 될 거거든요. 첫 번째는 너무 모델이 단순하다면 그 모델이 이 전체 데이터를 잘 표현을 못하는 언더피트 같은 상황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너무 모델 자체가 복잡하다 보니까 이 현재 데이터에는 잘 맞는데 미래의 데이터에는 잘 안 맞는 그런 약간 오버피팅이 일어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언더피팅이냐 오버피팅이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트레이닝 하는 과정에서 트레이닝 데이터에 가지고 에러 부분하고 에러율하고 그다음 실제 저희가 밸리데이션이랑 테스트 데이터로 바꿨을 때 이 에러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그게 모델의 복잡도가 늘어나면서 어떤 형태로 이 그래프가 그려지는지 이런 이런 걸 보고 학습 곡선이라고 하는데 이런 학습 곡선을 그려보고 가장 적절한 그 모델을 선택하는 거죠. 적절한 복잡도의 모델을.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역시도 모델을 선택할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러면 또 한 가지 모델만 쓸 수가 있냐.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게요. 현실에서도 잘 보시면 저희가 어떤 병원에서 어떤 새로운 환자에 대한 병명을 진단한다고 했을 때 이제 여러 의사분들이 이제 진단해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떤 의사 2명은 이분 지금 약간 악성 종양을 가지고 있다. 근데
다른 두 사람은 악성 종양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이건 종양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결국엔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취합을 해서 저희가 이 사람은 종양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판단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머신러닝에서도 여러 가지 모델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학습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런 방식을 보고 저희가 앙상블이라고 얘기하고 앙상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일반적인 머신러닝 방식, 머신러닝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다면 이제 그 머신러닝의 한 분류 중에 하나인 그 딥러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볼 건데요. 딥러닝은 머신러닝과 별개인 게 아니라 머신러닝이라는 큰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이제 이런 큰 머신러닝은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전체 중에 한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이런 딥러닝을 처음에 이제 딥러닝을 이해하시려면 첫 번째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저희가 비행기가 그러니까 새를 약간 본따서 저희가 비행기라는 걸 만들고 하늘 날듯이 이 딥러닝이라는 자체도 실제로는 사람의 그 신경세포인 뉴런을 저희가 그 수학적으로 어떻게 모델링을 해볼까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한 거고요. 실제로 사람의 뉴런은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자극을 받아들여서 그 자극들을 모두 합쳐가지고 하나의 신호로 바꾼 다음에 그걸 다음 뉴런으로 이렇게 전달해주는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런 뉴런들은 실제로 외부의 자극들이 그 각각의 자극의 세기가 좀 다르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합쳐진 자극 자체를 그 다음으로 전달할지 안 할지 이런 부분도 이제 실제 판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수학적인 형태로 모델링을 해보니까 어떤 입력값이 있다면 거기에 우리가 가중치를 곱하고 그러면 즉 자극의 세기가 이런 가중치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 자극은 입력값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극의 이런 입력값들의 가중치를 곱하고 그걸 전부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뒤로 보낼지 말지 약간 좀 결정하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세기로 보낼지 결정하는 그런 함수를 적용을 해서 이제 다음 출력으로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뒤로 보낼지 말지 약간 신호의 세기를 어느 정도 조절해 주는 거를 저희가 활성화 함수라고 하고 이런 활성화 함수들의 특징은 이렇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약간 S자 모양의 계단 형식의 그런 함수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그 시그모이 들어가는 그 함수를 하나 예로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딥러닝에서 사용하는 딥러닝은 저런 인공 뉴런을 즉 사람의 그 생물학적 뉴런을 수학적인 모델로 만든 인공 뉴런을 활용을 한 거고 저희가 그런 인공 뉴런을 이제 퍼셉트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다면 근데 이제 사람의 그 뇌가 저런 그 뇌세포가 저런 뉴런 하나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 개의 뉴런으로 이루어졌다 보니까 그렇다면 그 만약에 사람의 뇌처럼 저런 뉴런들을 즉 인공 뉴런들을 퍼셉트론들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쭉 연결을 하고 또 반대로 이렇게 세로로 연결한 거를 또 가로로 이렇게 쭉 더 깊게 연결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제 이렇게 아까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만든 게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저희가 지금 딥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의 즉 퍼셉트론, 즉 인공 뉴런들을 가로 세로로 이렇게 층층이 쌓아서 이 깊이가 깊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딥이라는 말을 썼고 그다음에 이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라는 말을 쓴 거죠. 그래서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딥 뉴럴 네트워크에서 그 맨 처음에 데이터를 입력받는 거를 입력층이라고 얘기하고 맨 마지막에 이 데이터를 출력하는 저희가 원하는 값을 출력하는 거를 출력층이라고 하고 그 중간에 있는 이런 각각의 층을 이제 인립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런 딥 뉴럴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그러한 매개 변수를 찾는 가중치 값을 찾는 게 결국에는 딥러닝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머신러닝 알고리즘하고 사실상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아마 이런 딥 뉴럴 네트워크를 그림을 보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결국엔 이런 수학적인 모델이 아니라 뭔가 어떤 그래프가 아닐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표현은 그러니까 모양은 이렇게 그렸지만 이런 그래프 역시도
이런 수학적인 함수의 조합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각각의 선들, 즉 각각의 노드들을 연결한 요 선들에는 각각의 이런 가중치 값들이 있는 거고, 결국에는 이런 가중치 값을 저희가 찾아내는 게 그 머신러닝처럼 이런 가중치 값을 찾아내는 게 결국에는 이제 딥러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저런 딥러닝 저희가 머신러닝을 할 때 저런 이제 가중치 값을 찾는 방법으로 경사관법이라는 거를 사용을 했고, 그때 이제 경사관법을 쓸 때는 저희가 그 기울 계산을 위해서 미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일반적인 머신러닝에서는 그런 미분을 계산을 할 때 실제로 이렇게 로스 함수를 정의하고 그 로스 함수에 이제 미분을 정의한 다음에 그 미분 값을 실제로 직접 계산을 하고 그 계산된 결과로 이런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해가면서 이제 찾아가는 방식인데요. 딥러닝에서는 저런 이제 파라미터가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저렇게 이제 층층이 약간 그래프, 그러니까 네트워크로 이렇게 좀 많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저거를 이런 식으로 계산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니까 어떤 방식을 사용을 했냐면 이런 수학적인 모델을, 즉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수학적인 모델을 일종의 계산 그래프라는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즉 각 입력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연산자들을 하나의 노드로 하고 이것들을 서로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W 곱하기 X 플러스 B라고 하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X와 W가 곱하기를 하고 이 결과를 B하고 더하기를 해서 최종적으로 Y가 나오는 이런 형태로 그래프를 그리고, 그래서 이 그래프를 쭉 순회하면서, 그러니까 순회하는 게 두 번 순회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입력이 들어와서 출력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한 번 순회를 하고, 두 번째는 이 뒤에 출력 부분에서, 즉 이제 저희가 이런 식으로 계산한 값하고 실제 값하고 비교를 해서 그 에러가, 즉 로스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이제 미분을 계산해야 되니까 그 미분 값을 이렇게 뒤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뒤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 그래프를 그리고 계산 그래프를 전방향, 그 다음에 후방향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제 딥러닝을 계산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실제 딥러닝과 머신러닝에서 이제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고, 실제로 코드를 보면 앞에 부분은 데이터를 나누고 그 다음에 몇 번 반복해서 학습을 시킬 건지,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시작할 초기 값을 정하고 그 다음에 러닝 레이트를 이제 미리 이렇게 정한 다음에 학습을 쭉 시킬 거예요. 반복해서 시킬 건데, 그때 실제 일반적인 머신러닝에서는 이런 형태로 직접 미분값을 계산한다면, 이 딥러닝 같은 경우는 여기 경우는 제가 파이토치 예제를 잠깐 가져와봤는데 마찬가지로 앞에 부분은 거의 동일하고, 여기서 보면 실제 이런 로스 함수 값을 머신러닝에서는 계산할 필요가 없는데, 왜 그러냐면 미분값만 알면 되니까요. 근데 여기서는 이 로스 함수를 그냥 이렇게 쭉 계산을 합니다. 즉 이게 순방향으로 한번 쭉 계산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그래프를 한번 순회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코스트 백워드라고 해서 역방향으로 이렇게 순회를 하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작업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런 W나 B 값을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여기서 이제 미분 값이 계산이 되고 그 값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딥러닝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텐서플로우라든가 파이토치나 아니면 케라스나 MS넷이나 글로온 같은 것들은 결국에는 저런 자동 미분을 해주는 일종의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하시면 쉽고요. 그래서 딥러닝에서는 결국에는 그런 그레디언트 디스턴스 같은 그런 방식으로 파라미터 값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자동 미분을 하고, 그런 자동 미분은 계산 그래프를 순회하는 방식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딥러닝에서 GPU를 많이 쓰는 이유가 결국에는 저희가 저런 딥 뉴럴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저런 모델에서 파라미터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이 파라미터들을 모두 다 계산해내기 위해서, 빨리 계산하기 위해서는 저렇게 포화수가 적은 CPU보다는 포화수가 많고 병렬적으로 데이터를 계산할 수 있는 이런 GPU가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제 딥러닝에서는 GPU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약간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차이점이라고 본다면, 저희가 머신러닝 할 때는 피처 엔지니어링
부분, 즉 입력 데이터를 가공하는 부분, 그리고 거기에서 필요한 데이터만, 즉 모델 학습에 중요한 데이터만 뽑아내는 그런 피처 엔지니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실제로는 머신러닝 단계에서는 저런 피처 엔지니어링 단계가 그 모델의 입력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이 수행이 되는데, 딥러닝에서는 이 작업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이 딥 뉴럴 네트워크 안에 하나의 은리층에서 이 피처 엔지니어링 작업이, 즉 피처를 추출하는 작업들이 이제 같이 수행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딥러닝은 엔드 투 엔드 학습이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좀 차이가 있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딥러닝이 좀 유리한 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보면, 그리고 또 요새 이제 너무 딥러닝이 핫하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현실적인 문제를 풀 때 어떤 전통적인 머신러닝 방식을 쓰는 게 좋을까? 아니면 그게 아니라 딥러닝 방식을 쓰는 게 좋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실 텐데요. 근데 이런 고민을 하실 때에 그런 의사결정에 약간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그런 격언을 하나 얘기 드리자면, 저희가 오캠의 그 면도나이라고 하는 격언이 있는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 결국에는 너무 복잡한 그 모델을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만들어라. 그게 결국에는 그 가장 최적이다. 이제 그런 의도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무조건 딥러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아니면 무조건 머신러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풀고자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그 어떤 문제로 가장 잘 풀릴 수가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문제를 푸는 게 가장 복잡하지 않는지,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시고, 그래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든지 아니면 딥러닝 알고리즘을 선택하시는 게 하시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는 머신러닝이라는 거는 저희가 컴퓨터를 가지고 이제 푸는 거고,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를 그 수학적인 모형으로 만들고, 그 수학적인 모형의 모습을 결국에 데이터를 가지고 그 자동으로 찾아내게끔 하는 과정들을 머신러닝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머신러닝의 모델은 결국엔 수학적인 모형이기 때문에 그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데이터는 숫자로 변환을 해야 되고, 그렇게 숫자로 변환하는 과정들을 저희가 피처 엔지니어링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 저는 피처 엔지니어링 기법 쪽에서는 이제 뭐 원학 인코딩이라든가 아니면 차원을 축소하거나 증가하거나 이런 식의 작업들을 한다. 그리고 저희가 저런 수학적인 모델을 추정을 할 때 저거를 컴퓨터로 계산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저 방법을 저희가 예측한 수학적인 모델에서 나온 값하고 실제 값을 차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찾자. 이제 이런 방식으로 접근했고, 그래서 모델에서 나온 값하고 실제 값의 차이인 에러를 그 로스 함수로 정의하고, 그 로스를 최소화하는 그 방식으로 저희가 문제를 푸는데, 그때 사용한 알고리즘이 이제 경사광법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어떤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실제 학습을 할 때도 그 데이터 자체를 나눠서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테스트 데이터로 나눠서 학습을 시킨다. 그리고 모델을 선택할 때 너무 복잡한 모델을 사용을 하면 오버피팅이 일어날 수 있고, 또 반대로 너무 단순한 모델을 선택하면 언더피팅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주의를 해서 선택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의 모델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모델을 합쳐서 문제도 풀 수가 있고, 그게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기법을 보고 저희가 암상들으라고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딥러닝 역시도 머신러닝하고 똑같지만 결국에는 어떤 딥러닝 자체가 생물학적인 모양을 수학적인 모형으로 만든 저런 인공유형 퍼서트론을 그 층층이 쌓아서 딥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고, 결국엔 그 딥 뉴럴 네트워크의 각각의 그 파라미터 값을 계산하는 게 딥러닝이고, 그 파라미터를 계산하는 방식은 이제 그런 딥 뉴럴 네트워크의 식을 그 계산 그래프 형태로 바꾸고, 그것들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포워드 전방 순회, 그다음에 백워드 후방 순회 방식으로 이렇게 그 두 번 순회를 하면서 자동으로 계산한다. 이제 그래서 그 자동 유무라는 얘기를 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 기본적인 머신러닝의 그 개념과 그다음에 딥러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